안녕하세요. 인류의 그림자 에너지 바로 알기 13주차 탄소 중립과 이산화탄소 편입니다. 이번 2교시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건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활용을 하거나 저장하는 기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배출원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얘를 저장, 활용하는 부분, 특히 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우리가 CCUS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C는 카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본 다이옥사이드고 두 번째 거는 캡처, 그 다음에 세 번째 U는 유틸라이제이션, 활용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S는 스토리지. 그래서 일단 캡처를 했는데 얘를 보관할 데가 없으면은 캡처해도 아무리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얘를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산화탄소가 음료에도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또 사람들이 먹으면 배출이 될 수밖에 없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얘를 활용을 해서 다른 물건을 만들어서 고정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체로 만드는 부분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출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 그 다음에 수송, 저장, 활용하는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배출원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게 이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중에 여기는 석탄. 석유는 발전소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유는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탄가스인 LNG, 그 다음에 산업용에서 우리가 시멘트 산업이나 아니면 뭐 제철 산업 이런 부분에서 석탄과 그다음에 메탄가스를 LNG 가스를 많이 쓰게 되죠. 그리고 수소를 생산할 때도 기본적으로 메탄가스와 화석연료의 기반에, 왜냐하면 화석연료가 하이드로카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소와 탄소를 갖다가 분리하면은 수소가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포집을 할 때 농도가 낮은 이산화탄소를 가스 중에서 어떻게 분리를 해내느냐. 액체를 이용해서 하는 수입식이나 아니면 고체 표면이나 같은 데서 건식 방법, 그 다음에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다공질 매체의 작은 알갱이를 통과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분리막 공정이라는 걸 이용했는데 아직 크게 상용화가 되지는 않은 기술입니다. 이걸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육지에서는 운송을 하지만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은 선박을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거리를 이동할 때는 탱크롤리와 같은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고가스전이라는 거는 가스를 다 생산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층에다가 주입해서 묻거나 아니면 소금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대수층이라는 거는 들어봤죠. 그 다음에 염이라는 거는 소금이에요. 바닷물은 그 땅속의 깊은 곳에 시추를 해서 그 안에 지층에 있는 물은 대부분 소금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염대수층 아니면 대염수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화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변환을 시켜서 연료로 쓰거나 아니면 광물화를 이용해 가지고 고체의 탄산칼슘이나 시멘트의 원료로 쓰이거나 아니면 얘를 일부 석유 유전에다가 주입을 해서 석유 생산을 더 많이 늘리는 그런 방향에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CCU라고 합니다. 그래서 CCS랑 CCU를 합쳐서 우리가 CCU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CO2 지중 저장을 하는 거는 뭐냐면 다공질 지하 지층이에요. 다공질이라는 거는 퇴적암이에요. 보통 얘기하는 게 모래가 굳어서 되어 있는 거에는 공극이 많은데 그 공극이 보통 20%에서 한 30% 정도 돼요. 그 돌의 한 20-30%는 빈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땅속에서는 그 빈 공간이 물로 채워져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염대수층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가스전, 그 다음에 유전, 얘는 다 다공질 매체예요. 이걸 우리가 저류층이라고 해야죠.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다공질 매체, CO2에서는 저장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퇴적암인 다공질 매체에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가장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대용량이 염대수층, 그 다음에
유전, 고갈가스전이나 아니면 석유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CO2를 주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천부에 있는 석탄층, 메탄가스층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CCU,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방법. 배출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전환하지 않고 다른 걸로 컨버전하지 않고 석유가스 증진에 EOR에 쓰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부에서는 EOR에 쓰이면 다시 CO2가 생산이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석유를 20-30년 동안 생산하고 나면 나중에 빈 공간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CO2가 채워져 있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CO2를 갖다가 저장하는 저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얘를 전환을 하는 거예요. 화학 공급 원료로.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반의 폴리머를 만든다든지. 근데 이거를 쓰면은 결국 나중에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부 단기간 아니면 중기간에 걸쳐 저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얘를 활용하는 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광물처럼 지하에 돌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EOR에 쓰이는 방법, 그 다음에 화학적 피드스톡으로 쓰이는 방법, 메탄올을 만든다든지 메탄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직접 CO2 베이스의 폴리머를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고무나 폴리머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거는 광물화예요. 광물은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유출이 없죠. 그래서 카보네이트라고 하는 거는 CO3가 들어가 있는 광물이에요. 근데 이 앞에 이제 칼슘이 붙어 있으면 얘가 석회석이에요. 석회암. 그래서 탄소가 들어가 있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마그네슘을 붙여서 돌로마이트와 같은 거를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결국 카보네이트 락으로 만들어주는 게 광물화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겠죠. 이거 전부 돌로 만들 수는 또 없겠죠.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에 맞게, 그 나라의 현실에 맞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CO2 EOR은 결국 석유 생산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저류층에 여기다 CO2를 주입하면 CO2가 이 석유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 이 CO2가 석유 안에 녹아 들어가서 점성도를 낮추면은 얘가 생산이 용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CO2를 주입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원유를 생산하니까 수익이 늘어나겠죠. 지금처럼 유가가 70-80불 되면은 배럴당 CO2를 집어넣어서 돈도 받고, 그 다음에 원유를 더 생산해서 돈을 버니까 일석이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광물화는 탄소와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갖다가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CA가 들어있는 거. 그러면 이제 시멘트에 CA가 들어있죠. 그래서 시멘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처럼. 그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광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물을 가지고 재료를 쓸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시멘트 재료나 다른 암석화 같은 재료, 건물에 돌을 만들거나 블락을 만들 때 사실은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광물로 만들어주는 것, CO2를 이용해서 금속 양이온들과 합성을 해서 광물을 형성해서 탄소를 어떻게 한다? 고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고정화를 시킨다는 소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대기 중에 CO2가 방출만 안 되면 돼요. 액체로 담아두던 고체로. 근데 가장 안정적인 거는 고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콘크리트를 만드는 원료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 탄소를 배출하는 배출원으로부터 저장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배출원을 소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source to sink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장소까지 어떻게 연계를 하는지. 그럼 이 연계를 할 때 뭐를 봐야 되는지. 배출원에서는 배출원의 농도가 달라요. CO2의 농도가 4%짜리도 있을 수 있고 공장마다 다르죠. 15%짜리의 농도를 가진 CO2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농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술들이 달라지고 비용도 달라지겠죠.
그리고 양은 얼마나 많이 배출을 하는지, 그리고 이 배출하는 기간이 이 공장이 10년 있다가 배출을 멈출 건지, 얘는 뭐 영원히 CO2를 배출하는 배출원인지, 그거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장소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저장소의 크기에 얼마만큼 많은 저장량을 주입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하루에 얼마만큼의 양을 주입을 할 건지, 그리고 몇 년 동안 주입할 수 있는지를 매칭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나와 있는 것들이 결국 소스와 싱크를 어떻게 잘 매칭을 하는 게 이런 CCUS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에 따라 다르냐? 거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그럼 트랜스포테이션을 뭐로 할 건지, 그리고 방출하는 기간과 방출량, 그리고 저장 용량, 그리고 주입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치를 하는데 이게 다른 거랑 연결시켜보면 그거랑 똑같습니다. 전력을 생산하죠.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소비를 해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을 하는 게 트랜스포테이션이죠. 그거와 똑같아요. 모든 사업에서도 배출원이랑 저장소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이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배달을 많이 시키죠. 그러면 식당에서 가정까지 어떻게 배달을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가까운 데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먼 곳,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매니징을 하면, 요거와 관련된 거는 어떤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느냐? ICT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산업에는 다 ICT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포집 설비를 보면은 저유가 이후에 이 포집 설비의 투자 형태들이 많이, 2014년부터 9년까지가 저유가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산업이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죠. 그렇게 되면 투자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CO2를 갖다가 저장하는 것을 운영하는 설비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 약 4,500만 톤 정도 돼요. 여기에 보면 MTPA라고 되어 있죠. 밀리언 톤 퍼 이어예요. 애니얼이니까. 그래서 밀리언 TPA로 하게 되면 45 내외가 된다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주입을 가용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추가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이후에는 기후변화가 전 세계에 아젠다화 됐기 때문에 이 탄소를 포집해서 격리시키는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지금 40 정도 되는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뭐 120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불확실성이 크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주겠어요? 텍스 크레딧을 줍니다.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은 그렇게 하겠죠. 아직 뭐 한국은 시장이 미미하기 때문에 뭐 섣불리 나서기는 기업 쪽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면은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의 산업에서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걸 얼마나 잘 준수하고 포함했는지에 따라서 이 텍스를, 관세를 또 차별화할 가능성이 있죠. 이게 국경세입니다.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팔로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포집하는, 분리 포집하는 기술은 흡수 방법이랑 그 다음에 분리막을 이용하는 거, 흡착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브접션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흡수예요. 흡수는 보통은 고체 액체가 많은데 액체에 흡수되어 하나의 화합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어덥션이라는 거는 여기 add라는 거에 붙어 있죠. 붙는다는 뜻이니까 결국 고체 표면에 달라붙어서 얘가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뭐 전기나 다른 자극들을 두게 되면 얘가 릴리스가 되니까 포집할 때 붙어 있다가 얘를 우리가 세퍼레이션 할 때 릴리스를 시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아민이라는 화합물을 써서 CO2를 흡수하게 만드는 흡수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려면 결국 흡수제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없어지는 부분을 보충해야 되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CO2를 분립하고 포집할 때는 또 뭐가 들어간다? 에너지가 들어간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 에너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분리막은 뭐냐면 이거를 이 구멍을 작은 것들을 내는 이런 스크린 같은 거를 기체가 통과하게 해서 작은 거는 통과하지만 큰 거는 통과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혼소가 돼 있는 배기가스죠. 연소가 됐으니까 연소 가스 중에 기체별로 막과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는데 요거는 아직 얼리 어답션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멤브레인을 뭐 오가닉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폴리메릭 방법을 쓰는 건지 이런 방법에 따라서 연구 파일럿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 습식입니다. 그래서 대용량으로 하는 것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서 100% CO2를 캡처를 한다고 한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면 산업화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집 기술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연료를 연소하는 화학 원료죠.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연소하는지에 따라서 포집하는 포지션에 따라서 방법이 또 달라요. 아까는 이제 기술적인 방법이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 포스트 컨버스천이라는 거는 연소, 포스트니까 후죠. 자, 보일러에서 공기를 넣어서 연료를 연소를 시키면 CO2가 나오는데 그때 CO2의 농도가 보통은 10에서 15% 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석탄이에요. 석탄 발전. 15%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CO2를 갖다가 아민 계열을 이용해가지고 뭐 95%, 90% 이상 포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연소 중에 이 공기 대신에 뭐를 집어넣냐면 이 공기의 20%가 산소죠. 근데 산소를 뽑아서 산소만 연료를 하게 되면 질화소소 같은 거는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CO2의 농도가 배출 농도가 높아져요. 그런데 위에 거랑 다른 거는 뭐냐면 사전에 작업을 해야지 되죠. 비용이 추가가 돼요. 근데 이게 90%, 95% 되니까 여기서 포집하는 비용은 포집 비용 자체는 쉽겠죠. 그 대신 다른 작업을 추가적으로 하니까 전체 비용은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리컨버스천은 여기에 더해서 가스화 작업을 통해서 뭐를 생산하느냐? 수소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를 연소시키는 거예요. 수소를 연소시키면은 CO2가 나오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CO2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소 생산 설비랑 연동이 된 부분들이에요. 자, 전반적으로 얘기하면은 결국 기술적으로는 연소 전후의 포집 위치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해서 높일까?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적게 하면서 높이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에서 비용을 낮추고 대용량화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치챈 것처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 포집이 용이해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를 하면 뭉치면 이 에너지원들이 뭉치면 자원이 되지만 얘가 흩어지면은 폐수처럼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 폐수되는 오염에서 요즘은 뭐를 또 회수를 해요? 자원을 회수를 해요. 옛날에는 자원이 풍부하고 환경 오염에 덜 민감할 때는 그냥 오염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버렸죠. 근데 지금은 오염물을 제대로 처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왕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것은 또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원 순환과 관련된 분야들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더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직접 포집을 하는 기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배출 원으로부터 CO2를 갖다가 포집하는 것만 전전긍긍을 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배출을 안 하는 상태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대기 중에 있는 것들이 자연 정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몇십 년 걸릴지도 모르죠. 그래서 뭐 빌 게이츠나 그런 사람들이 이 연구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에어 캡처라는 이름으로 쓰는데 보통 닥이라고 말을 써요. 근데 여기에 닥 하면 좀 이상하니까 닥스라는 말을 해서 다이렉트 에어 캡처 스토리지예요. 자, 대기 중에 있는
CO2의 농도는 얼마라 그랬죠? 400ppm이에요. 자, 우리가 석탄에서 나오는 게 14%예요, 석탄이. 석탄 발전에서. 석탄보다 CO2 농도가 낮은 가스 발전이 있죠. 가스 발전은 4% 정도 돼요. 근데 400ppm은 공기 중에 있는 400ppm은 0.04%. 100분의 1이죠. 뭐의 100분의 1이냐면 가스 발전의 100분의 1이에요. 근데 지금 포집하는 대부분은 어디예요? 석탄 발전이나 산업체예요. 산업체는 15에서 20%예요. 자, 지금 결국 어떻게 되면 기술이 CO2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런 닥스라는 거는 장점이 뭐냐면 포집하는 설비를 그냥 저장층 위에다가 해놓으면 돼요. 그 얘기는 뭐죠? 수송 문제가 없어요. 파이프라인으로 운송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대신 뭐예요? 포집 비용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들이 보통 10배에서 20배 이상 지금 현재 높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면 비용을 낮추느냐. 그래서 현재 상용화 단계 바로 전에 여러 개의 파일럿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들이에요. 카본 엔지니어링이나 글로벌 서머셋이나 아니면 클라임워크 같은 회사들이 파일럿 규모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1년에 4,000톤, 50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작죠. 그렇죠? 보통 몇십만 톤 이상 해야 되는 거죠. 이 회사들은 뭐 장기적으로 100만 톤을 1년에 포집하는 설비들을 갖다가 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설을 쓰면은 공기가 1톤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CO2가 1톤 이상, 왜냐면 중간에 무슨 물질들이 더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가스를 쓰게 되면은 더 많은 CO2가 포집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기를 쓰거나 내추럴 가스를 써야 되는데 보통 1톤을 포집하기에 들어가는 게 1메가와트아워의 전력이 들어간다. 이게 또 애매한 거죠. CO2를 전력을 생산할 때 석탄 발전을 해서 CO2를 방출하는데 그 CO2를 하기 위해서 또 엔드 유저인 깨끗한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쓴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의 예를 보면 이 클라임웍스라는 거는 포지에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랑 연계하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열을 활용을 해서 열을 이용해서 환풍기를 통해서 공기를 흡수한 다음에 이런 막을 이용해서 그 막을 통과하게 해서 이 CO2만 통과하게 하고 나머지는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이 안에 붙어 있는 것들 갖다가 우리가 여기 이제 CO2가 통과를 안 하고 CO2가 여기에 붙는 겁니다. 여기에 흡착을 하는 거죠. 고체 표면에 흡착을 한 거를 전기적인 장치나 다른 걸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릴리스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런 판들을 갖다가 교체를 해야 되고 다양한 형태의 연구들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CUS 비용을 보면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다양한데 크게 보면은 그 육상이랑 해상이 다르죠. 육상이죠. 온쇼어니까 육상. 오프쇼어니까 해안에서 떨어진 거니까 뭐예요? 해상이죠. 훨씬 더 비싸요. 캡처 비용은 똑같겠죠. 근데 트랜스포테이션 하는 비용이랑 그 다음에 저장 운영하는 비용도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육상에다 CO2를 주입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진이나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다른 데서 하이 코스트에 있는 EU의 노르웨이에 있는 노던 라이트라는 CO2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캡처 비용은 보통 뭐 100불 내는데 트랜스포테이션도 거의 90불. 그 다음에 스토리지 비용이 한 60불 가까이 되니까 한 250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이미 CO2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미국에서는 이 비용 자체가 80불에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텍스 크레딧을 줘서 CO2를 저장할 때 텍스 크레딧이 아마 85불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트랜스포테이션이 캡처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비용이 구성된 것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뭐가 제일 많이 드냐? 포집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배출원에 따라서 포집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보면 뭐 3, 40불 내외죠. 그래서 시멘트 산업에서 하는 것들은 뭐 대용량이기 때문에 이 시멘트 산업이 배출하는 게 많네요. 그죠? 정유 공장에서 리파이너리에서 수소를 할 때 경질유를 만들 때 쓰이는 것도 있죠. 제철 산업에서 쓰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리파이닝인데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하는 인티그레이션 쓴 게 조금 더 CO2를 적게 방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소 생산할 때 쓰이는 거, 암모니아 생산할 때 쓰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텍스 크레딧으로 전에는 한 20불 내외의 텍스 크레딧이나 25불 정도를 주었는데 이게 지금 60불에서 85불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얘를 트랜스포테이션이나 그 다음에 뭐 트럭으로 하는지 파이프라인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옵션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출원이랑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저장하는 저장소가 위치가 매칭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런 위치를 매칭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알아본 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배출원에 따라서 포집 비용의 차이가 나고 위치에 따라서 운송 방법이나 얘를 엔드 유저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CO2로 활용할 건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CO2 포집 비용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전에 뭐 60불에서 100불 정도 있던 것들이 한 10년 사이에 3, 40불대로 떨어졌다는 거죠. 여기에는 결국 대규모 사업화로 비용이 단가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탄소 중립 정책으로 여러 국가들에서 이 CO2에 관한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점점 더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는 거죠. 네, 이상으로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